네, 반갑습니다. 역사 잡지식 시간 겸 학생들에게 이제 김은우와 관련된 과제를 내줬기 때문에 좀 김은우 장군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휘관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만약에 옛날에 전쟁에서 병사 수가 많은 게 중요할까요? 지휘관이 좀 뛰어난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병사가 한 10,000명이야. 여기 병사가 100명이야. 근데 여기는 지휘관이 없어. 여긴 지휘관이 있어.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선생님 항상 그게 궁금했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바로 김윤호 장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선생님 김윤호 장군 선생님도 솔직히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그냥 처인성이라는 곳에서 몽골군의 대장이었던 뭐 살리타를 죽였다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사람이었구나, 정말 대단한 지휘관의 능력을 가졌구나,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우선 김윤 장군은 뭐 출생이 잘 몰라요. 뭐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용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태어났고 젊었을 때 이제 스님이 되어서는 백현원이라는 절에 들어갔는데 백현원이라는 절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스님인데 특이한 좀 기록이죠. 근데 그 당시에 1232년 몽골이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를 2차 침입 두 번째 쳐들어오는데 이때 총대장이 누구였냐? 그 유명한 살리타였어요. 솔직히 저도 교과서에서 볼 때 김윤우한테 화살을 맞고 죽었다라 해서 그냥 살리타이 뭐 그렇게 좀 유명한 장군은 아니었나 보다 싶었는데 살리타이에 대해서도 또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전부터 싸움도 잘했고 원래 고려를 1차 침입했을 때 부원수로 왔었나? 그냥 부대장으로 왔었어요. 두 번째 넘버 2로 쳐들어오기도 하고 상당히 원나라에서는 그래도 돌격대장으로서 하나의 부대를 좀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부대를 좀 지휘하는 데 있어서 좀 영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살리타이가 당시 2차 침입의 총사령관으로 우리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에 손쉽게 서경을 좀 점령을 해요. 서경을 점령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약간 이제 좀그 친일파 같은 애들, 친원파 중에 좀 나쁜 놈이 있었어요. 걔가 이제 항복을 해서 이제 서경을 쉽게 점령을 하고 당시에 이제 살리타이가 자기의 목적, 고려의 왕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개경까지 도착을 했죠. 하지만 이미 개경은 왕이 거란으로 도망을 가고 통통 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리타이가 당시에 주력 부대를 약간 개경을 포위시킨 다음에 남쪽으로 남하를 하면서 약간 분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토를 좀 남진하면서 막 분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내려온 곳이 그래서 경기도 용인이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용인까지 왔는데 정보를 들어보니까 저쪽에 처인성이라는 곳에 자그마한 토성이 하나 있다더라. 여러분 토성이라고 하면은 성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있잖아요. 벽돌 쌓고 차 이런 게 아니라 토성은 정말 흙을 쌓아서 만든 성이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언덕 좀 만든 거죠. 그런 토성이 있다더라. 그 토성에 좀 식량이 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살리타이가 당시에 기병들을 끌고 처인성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이때 처인성에는 이제 소수의 관군과 백성들만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멘붕에 빠졌겠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부대, 바로 몽골 기병이 야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더라. 어떻게 막아내지? 이게 뭐 큰 성도 아니고 조그만 토성인데 이거 어떻게 막아내지 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아마 멘붕에 빠졌을 텐데 그때 김은호 스님이 딱 등장을 해서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그 소수의 병력 한 10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100여 명을 재정비를 합니다. 선생님도 좀 궁금한 게 과연 김윤 장군이 그때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했을까? 어떤 연설을 했을까? 생각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한 100명밖에 없는데 저 밖에 몽골 기병대가 몰려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부대다더라. 어떻게 싸울 거예요?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그냥 백성들인데. 근데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린 사람, 바로 이 김윤 장군이 뛰어난 통솔력을 바탕으로 몽골군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교과서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김윤 장군이 뭐 활로서 살리타를 저격해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당시에 김윤 장군이 살리타 부대가 오르는 쪽을 이제 좀 저격수를 수십 명 배치를 해서 이제 살리타에게 저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설이 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살리타가 정찰하던 도중에 죽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총 공격하던 중에 죽었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김윤우 장군이 적들이 올 것 같은 위치
저격수를 배치를 했고 거기에 살리타가 등장을 하니까 살리타를 저격해서 총대장을 죽인 거죠. 이때 몽골군대가 총대장이 죽으니까 약간 혼란에 빠진다. 이때 김윤 장군이 그 백성들과 목숨을 걸고 그 몽골군을 공격해요. 그래서 당시 그 몽골군을 격파한 전투가 바로 이 처인성 전투인데요. 소수의 병력으로 당시에 몽골 기병 수도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 5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규군인 500명이 그 몽골의 기병과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광군 그 백성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처인성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전투에서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가 죽자 몽골군 당시에 고려를 공격했던 이 몽골군 자체가 다 혼란에 빠집니다. 야 우리 장군이 화살을 맞고 죽었대. 처인성이라는 곳에서 이때 엄청난 혼란에 빠져요. 이때 원래 살리타의 그 주력군은 강화도를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살리타의 주력군을 지키고 있었던 그 부원수 테키라는 장군도 이때 좀 황급한 모습을 보면서 고려 정부와 빠르게 강화를 맺습니다. 야 그냥 우리 물러갈 테니까 우리의 요구 조건 다 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강화를 했다는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상당히 이 몽골 군대가 좀 약간 다급하게 전장에서 물러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그 제국이 전쟁 역사에 있어서 대장급들이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워낙 잘 싸우다 보니까 이 대장들이 죽는 경우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살리타라는 장군 자체가 죽은 것 자체가 이 몽골 역사에서 좀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뭐 정규군과 싸워서 죽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이 김윤우 장군이 백성들과 함께 이겨낸 승리라는 점에서 되게 그 김윤우 장군이 어떻게 보면 기발함과 그 통솔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멋있는 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진짜 김윤우 장군이 진짜 멋있는 사람을 느낀 점은 당시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김윤우 장군에게 상장군을 내려줘요. 정말 잘 싸웠구나 너에게 상장군이란 직함을 내려주느라 했는데 그 상장군은 지금으로 보면 진짜 거의 뭐 2스타, 3스타? 뭐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거의 고려 최고 관직에 올려주죠. 근데 김윤우 장군이 이때 겸손하게 저는 제가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과 함께 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이 관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걸 안 받는데 여기서 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있냐면은 김윤우 장군이 이걸 거절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저는 그때 활도 없고 화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장면만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겸손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냥 지휘만 했을 뿐 살리타는 뭐 다른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주장에서는 그냥 김윤우 장군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윤우 장군은 고려의 한 종육품 정도 되는 그 직함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고려의 장군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21년 뒤 1252년 몽골이 5차 침입되었습니다. 5차 침입 때 김윤우 장군이 당시에 충주에 있어서 당시 방어별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충주를 지켜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충주를 딱 지키러 왔는데 이미 충주성에는 관군이 거의 없고 거의 백성들과 노비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윤우 장군은 좀 약간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을 했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이 뭐였냐면은 몽골군과 싸우기 전에 이미 백성과 노비들은 관군에 대한 불신, 고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1231년 몽골이 이제 충주성에 공격을 해왔는데 이미 관군이 충주성을 버리고 도망을 간 상태예요. 이때 끝까지 그 백성들과 노비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몽골군과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몽골군을 물리쳤는데 이때 돌아온 그 지휘관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물건과 식량을 너희들이 함부로 썼다, 도둑질했다 해서 오히려 그들을 벌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비들이 반란도 일으켰는데 그만큼 충주성은 몽골군보다는 고려 정부에게 더 반감이 컸을 거예요. 그 백성들과 노비들이. 근데 김윤 장군이 당시에 이들의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지금부터 몽골과 싸우는데 공이 있는 사람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관직을 내려주겠습니다 하면서 거기 노비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노비 무절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막 나눠주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내 관직을 내려주고 상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이제 싸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죠.
그래서 김윤 장군은 충주상에서도 정말 전술과 전략을 잘 배치를 해서 70일 넘게 막아냈고 결국에 몽골군은 충주상을 함락하지 못하고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정규군, 그 몽골의 당시 가장 강한 그 부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 몽골군과 싸웠을 때 정말 그 김윤희 장군이 이끌었던 그 부대는 뭐 오합지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그냥 백성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백성들이 거의 주력군이었는데 이들을 이끌고 그 몽골군과 싸워서 2번이나 이겼다. 2번이나 방어했다는 것은 정말 김윤 장군이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큰 영향을 과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생님도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화가 하나 떠올랐냐면은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 일화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정말 그 프랑스에서 정말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나폴레옹. 근데 개인적으로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 혁명 때 뭐 정치나 황제로서 했던 것보다도 장군인 시절 정말 큰 업적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 프랑스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좋아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선생님도 나폴레옹 전투나 이런 기록을 보다 보니까 빠지게 되더라고요. 와, 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진짜 멋있는 군대 지휘관이구나. 그리고 김일 장군과 좀 비슷한 느낌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나폴레옹이 원래는 포병 장교였어요. 대포를 쏘는 그 포병 장교였는데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공을 잘 세우니까 그 상급 지휘관의 눈밖에 좀 남은 거죠. 저것이 좀 공을 잘 세우네, 좀 잘 싸우네 하면서 약간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면서 이제 한 적군과 싸우는 데 있어서 나폴레옹의 포병 부대를 맡긴 게 아니라 예비군의 대장을 맡깁니다. 예비병력의 대장. 그러니까 예비군의 이제 부대장을 맡기는데 지금의 예비군이야 뭐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여러분 지금도 솔직히 예비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느릿느릿하고 선생님도 뭐 예비군 훈련 몇 번 가봤지만 정말 이거 전쟁 나도 예비군들 잘 싸울까 막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예비군은 이제 뭐 솔직히 예비군 훈련 자체가 좀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정말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 데려다가 전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당시에 나폴레옹도 딱 갔더니 예비군들 다 봤더니 뭐 나이도 많지 싸울 의지도 없지 그 예비군의 그 당시에 목적은 그냥 보급병 정도 물자가 필요하면 이거 좀 날라주고 뭐 보급해주고 뭐 참호파주고 막 이런 정도였던 그런 용도로 활용됐던 예비군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나폴레옹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기 위해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기 위해 예비군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당시 나폴레옹도 그 속상해 하면서 예비군을 이끌고 전투를 지켜보는데 보다 보니까 프랑스보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지휘관에서 후퇴하니까 나폴레옹이 예비군들한테 그럽니다. 싸우러 갑시다. 아마 예비군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래. 지금 정규군이 깨져서 돌아오는데 우리 나이 많고 전투도 못하는 우리 예비군 보고 어떻게 싸우자는 거야? 이놈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나폴레옹이 이들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버리냐? 여러분 지금부터 싸우러 가는데 도망가도 좋습니다. 단 지켜보십시오. 내가 적 기지를 함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내가 먼저 도망간다면 나를 먼저 쏴 죽이시라 하면서 나폴레옹이 돌격을 합니다. 진짜 목숨을 바치면서 싸우는 돌격을 하거든요. 거기 그 모습을 감명을 받은 예비군들이 같이 나폴레옹 뒤를 따라서 적 기지로 향합니다. 이때 나폴레옹 그 적 기지 언덕을 함락하면서 그 기지를 점령하는데 당시 나폴레옹의 몸에서 뭐 총알도 몇 발 맞았고 정말 나폴레옹도 목숨을 바치면서 싸운 전투였던 거죠. 그렇게 당시의 지휘관이 그 부대가 아무리 오합지졸이를 할지라도 그 지휘관이 그 부대의 동기부여 김호 장군이 당시 백성들과 노비 부대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그 군대의 사기를 바꾸고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통솔하느냐에 따라 정말 전쟁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라는 걸 선생님도 이번에 김윤호 장군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걸 김윤호 장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사해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휘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김윤호 장군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